그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상선 수사를 하거든요. 상선이 뭐냐면 마약을 투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마약을 준 상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상선이라고 그러고 그 상선을 기준으로 이 투약자는 하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이 검거가 되면 아, 나 저 사람한테 마약 샀어라고 해서 그 상선을 이제 속칭 또 내린다라고 하거든요. 상선을 이제 내려서 제보를 하면 그 상선에 대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MZ 세대라는 말처럼 이제 세대 간을 어쩌고 구분하는 말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마약 세계도 올드보이와 영보이가 존재합니다. 그 OB와 YB가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범행 수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검사로서 수사할 때도 그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올드보이 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한 40, 50대 분들이죠. 대면 거래를 원하세요. 이게 마약의 은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손 왼손 거래라고 오른손 왼손?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서 오른손에 마약 주고 왼손에 그 돈을 준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손손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컴퓨터 조작이 좀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그 메신저 기능에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손 거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올드보이들은 그 제보자의 진술에 좀 의존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약자들이 이제 검거가 돼서 그 상선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전화하거나 뭐 문자로 필로폰이 이제 은어가 술이니까 술 남은 거 혹시 있으세요? 너무 급해서 그런데 그럼 어디로 와? 해서 이제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말로서는 이제 증거가 남죠.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는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했다라면 통화 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고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하니까 자기 집에서 전화 건 내역, 그다음에 상대방 집에서 전화 건 내역이 있다. 그럼 그 진술 믿을 만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술을 보강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그러면 영보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20, 30대들은 대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텔레그램으로 주로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 텔레그램의 특성이 상대가 한 사람이라도 그 대화방을 나가버리면 그 대화방이 이제 다 폭파가 돼버리고 뭐 비밀 대화방을 또 차려서 일정한 1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자료가 삭제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성이 가능하다니까 구매해서 투약한 사람을 잡아도 그 상선을 모르는 겁니다. 대면을 해서 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영보이들의 수사는 상선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는 뭐 게시물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어요? 아이스, 완벽하고 놀라운 술. 부의 캔디, 몽키. 이게 실제로 그 마약방 내에서 은어로 이제 메뉴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의 마트에서 그냥 진열된 상품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류탄 2개랑 캔디 하나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별의별 말이 다 있네. 아이스라는 게 이제 필로폰의 은어거든요. 그래서 얼음, 뭐 차가운 술, 필로폰을 뜻하는 거고 대만과 멕시코는 밀수한 필로폰의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표기까지. 아니, 원산지 표기까지 할 정도로. 그다음에 0.5G가 이제 0.5g이 35만 원이라는 뜻이고 1g은 55만 원. 이게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G 얼마예요? 그 한글로 1G. 아, 1G. 예, 그다음에 반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밑에 저기 쭉 써 있는 것도 다 약의 종류예요? 그렇죠. 부액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합성 대마라고 해서 그 전자담배. 맞습니다. 네. 그 JWH018이라고 해서 그 필로폰보다 더 이제 그 환각 정도가 높은 굉장히 좀 중한 마약. 그다음에 캔디가 도리도리라고 하는 MDMA입니다. 저렇게 각시탈 부스터 이거는 이제 그 성분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합을 하거나 뭐 신상 마약이라고 해서 그 텔레그램 마약 방에서 유통되는 뭐 특별한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칵테일 메뉴네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로 재직할 때 이 텔레그램 마약방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이 마약류 시세, 그다음에 혹시 신종 마약이 나오진 않은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저 마약방에 이제 저도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잠이 잠입사 아니지만 그냥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람이 정말로 거의 뭐 5분 단위로 울립니다.
그 정도로 거래가 활성화돼 있고 제가 있었던 방은 거의 뭐 회원이 4,500명 정도의 방도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들의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도 이렇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인터넷 거래하듯이 주문하고 바로 이제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그 부모님한테 공부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오피스텔에 이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이제 고3 친구 3명이 아지트로 활용을 해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마약류를 판매를 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될 정도로 세상에. 그 결국 3명은 다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럴 정도로 이제 학생들까지 마약으로 이제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들 중에 기사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 거의 뭐 최연소 뭐 투약자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12살 정도니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 범죄를 모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지인분이 텔레그램으로 뭔가 이상한 거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사전에 그렇게 막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기사에도 났었는데 한 마약 사건 전담하는 판사님께서 지하철 탔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휴대폰으로 이제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막 주문을 하고 있는 거를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잡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약을 주문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아마 그렇게. SNS 하듯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또 누군가를 또 신고하거나 뭐 공익적 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거의 뭐 피라미드식 다단계 회사랑 똑같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총체, 그다음에 인증 딜러, 그다음에 드라퍼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총책은 이제 제일 그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고 인증 딜러라는 사람은 총책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팔 수 있게 권한을 득한 사람, 그걸 인증 딜러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전국을 이제 권역화 해가지고 뭐 경상권, 그다음에 뭐 전라권, 충청권, 서울 뭐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눠서 인증 딜러를 이제 배치해 놓는 거죠. 그럼 그 인증 딜러들은 자기가 이제 하나의 그런 방을 운영하면서 마약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 마약을 실제로 붙여놓을 수 있는 그 드라퍼들을 수시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보여드린 마약방에 실제로 들어가면 뭐 월천 보장, 구인 광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그 투약자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좀 깎여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은연중에 이렇게 돈 없으면 이거 드라퍼 한번 해봐라. 그럼 나 마약 공짜로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꼬드겨가지고 드라퍼로 고용해서 힘든 일, 제일 위험한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노출되는 거니까 그런 일을 시키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그 마약방에다가 이제 텔레그램을 보내면 그 사람한테 이제 좌표를 부립니다.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약을 드라퍼들이 숨겨둘 때 그 도로명 주소 같은 거를 이제 찍고 그다음에 숨겨놓은 장소를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보내면 그거 사진 보고 찾아가서 그걸 이제 득하고 실제로 그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숨겨놓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만 받고 왜냐하면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반대로 마약 사범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 숨겨놓는 그런 위치를 그 텔레그램 방에서 봐가지고 자기가 짐작해서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그 마약 수사관 분들이랑 같이 함정 수사를 해서 최대한 그 드라퍼들한테 대면 거래를 유도를 하죠. 나는 이거 보면서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이제 체포해서 뭐 상선을 타고 가는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드라퍼들한테 좌표를 받아서 그 이제 마약류를 수거를 하면 그 이제 비닐팩에 묻어 있는 지문을 추적을 해서 그 이제 마약을 포장한 사람을 체포하는 그런 기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2017년에 개봉한 송강호 중에 그 마약왕 그 보셨죠?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영화가 이제 1970년대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이제 마약왕으로 성장하고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때 이 송강호가 이제 일본 교수, 그러니까 속칭 그 제조업자를 교수라고 하는데 그 교수한테 이제 제조 기술을
터득을 해서 굉장한 막대한 수익을 올리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검거되는 과정에서 제조시설이 다 이제 파괴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실시하면서 사실 마약 이제 공백기가 발생할 정도로 이제 제조 기술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재직했을 당시에도 뭐 공공연히 하는 말이 필로폰은 제조 시설은 없다 이제 국내에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 필로폰 제조 시설이 없는데 압도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마약류는 필로폰이잖아요. 그럼 필로폰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밀수 해외에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제 밀수 수사와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삼면이 바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부산이나 인천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는 곳에 이제 주로 필로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세청의 탐지 요원분들이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서 과자 봉지처럼 생겼는데 안에 이상하게 알약 같은 게 막 들어있더라. 그러면 이제 개장해서 실제로 거기에 마약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세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22년 1월 그 통계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류의 양이 1.2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그게 관세청에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적발된 게 그 정도의 양인데 적발되지 않고 통과된 것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적발된 게 맞나요? 아니면 통관된 게 맞나요? 통과된 게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왜 그러냐면 그게 탐지하는 요원들의 숫자는 사실 한정돼 있는데 그 물량이라는 거는 계속 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발이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게 밀수의 법정형 자체가 거의 뭐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그래도 밀수를 한단 말이죠.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이 되니까 역시 돈이겠죠 뭐. 그렇죠. 돈이 됩니다. 돈이 얼마나 되냐? 거의 8배에서 10배 정도의 원가보다 미국에서 그 필로폰의 도매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800원으로 뛰는 것처럼 거의 8배의 도매가가 뛰는데 그 도매가에서 또 소매가로 소분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수사범 사실 뭐 속칭 빠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에서 마약을 한 5, 6개를 동시에 그냥 뿌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통과된다는 생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보내면 계속 하는 게 수시로 이제 배송 트래킹 추적을 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지금 4번부터 5번은 바로 이제 통관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한 2, 3일 걸리네? 그러면 그거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만 통과해도 그 5개 다 통과 안 돼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아 나쁜 놈들 진짜. 밀수가 들어왔을 때 관세청에서 적발이 되면 그 물건이 정상적인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집으로 이제 배송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이 우체국인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런 수사를 우리가 통제 배달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딜리버리라고 해서 그 수사관과 같이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물건이 본인 거 맞으세요? 해서 맞습니다 하고 PD에 딱 서명하면 긴급 체포해서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코로나 시국에는 진짜 수사하기가 힘들었던 게 비대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 놓고 그냥 가는 게 원칙이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맞는지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공개된 주택 같은 경우에야 옆에 차 대고 이제 계속 그래도 편하게 좀 앉아있을 수 있겠지만 아파트 뭐 7층이다 8층이다 이러면 그 감시가 되게 용이한 곳을 이제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애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전에 그 누가 받을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는 순간에 그냥 긴급으로 체포를 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휴대전화나 뭐 혹시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는 없는지 압수수색을 실시하거든요. 실제로 이 밀수사범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자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라거나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는지 몰랐다. 내 물건은 맞지만. 그래서 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마약류와 관련된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데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혹시나 마약류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휴대폰을 압수수색 해봤더니 해외에서 보낸 그 배송책이 그 송장을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송장까지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범인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마약 수사에서 특이한 게 마약 수사는 마약류에 대해서 이제 압수를 하잖아요. 근데 마약류를 이미 투약해가지고 없어요. 그래도 너는 마약류 대신에 마약류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추징을 해요. 그래서 취급했던 마약류가 소비되고 없어져도 그 돈을 이제 추징을 하는데 그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약류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대검찰청에서는 한 달마다 그 전국의 그 마약류 시세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이 있어요. 시장 가격이 없지만 이게 실제로 사건에서 이렇게 얼마에 판매되는지를 거래 이제, 가격. 그렇죠. 메모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고 아까처럼 뭐 텔레그램 마약광도 참고를 해서 가격을 매기죠. 제가 이제 작년 2022년도 상반기에 이제 시세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필로폰이 1G 1g에 한 7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게 비싸다. 한 5년 동안 변함없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뭐 2달 간격으로 가격이 뚝뚝 떨어지더니 마지막 퇴임할 때는 한 40만 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많이 거야. 들어와. 역대급으로 들어오니까 뭐 정말로 안타깝죠. 너무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형량을 좀 완전 세게 높이면 안 되나요? 뭐 형량도 그냥 한 번 투약한 사람도 크게 아주 그 징역 막 10년씩 이렇게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까지 아, 가잖아요. 네. 마약 투약하면. 네. 이 밀수사범들 중에는 뭐 왜 해외에서 이제 형을 복역하고 이제 국내로 이제 들어 강제 추방되는 경우가 역으로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해외 판결문을 받아보면 비슷한 사안이면 우리나라는 한 징역 8년 정도 나오는 사안이라면 거기는 뭐 18년, 26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마약이라는 게 뭐 처벌만 한다고 이게 정말로 단약이 될까? 이게 의지만으로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 벌만 준다라고 그렇다고 벌을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래서 재활센터 같은 데는 없나요? 우리는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 마약류 재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치료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0여 개의 그런 병원에서 무상으로 이제 마약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 치료도 가능한데 다만 이제 실무상 그런 거를 권유해드려서 그 예약 전화를 하면 굉장히 대기 기간이 깁니다. 그 병상이 워낙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관세청에서 이렇게 공급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수요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약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보통 이제 수사기관 앞에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놔서 마약류 특별 자수 기간입니다 해서 자수를 권하는데 뭐 그때 자수 안 하더라도 자수의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주변에 좀 안타까운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뭐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또 단약의 그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연일 마약과의 전쟁이라 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만 뭐 쏟아내고 있는데 마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범죄인과 동시에 하나의 질병으로 좀 봐주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